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프로이트, 맞아, 프로이트 또 콜버그. 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정신역동 이론에서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또 이제 인지에서 피아제, 콜버그, 또 인본주의 이론, 로저스, 메슬로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제 세계 이론, 생애 주기별로 특성들에서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천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의 실천론. 실천론은 이론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무에서 하시는 내용들이 좀 연관이 될 수도 있어서 아예 이제 이론보다는 좀 나으실 수도 있어요. 2교시는 실천론과 또 실천 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교시 과목 이름이 사회복지 실천이에요. 그래서 실무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이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2교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5문제씩 해서 75문제 나오고 또 이제 시험 시간도 한 문제당 1분씩 해서 1교시는 50분, 2교시는 75분이에요. 그래서 그 75분 안에 문제도 푸시고 그 OMR도 표시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좀 미리 그 문제 푸실 때 한 문제를 1분 안쪽으로 풀게 좀 이제 연습을 해두셔도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더 이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론 부분. 제일 처음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기능들이 나와 있죠.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 또 대처 능력 향상, 개인과 환경 간의 불균형 발생 시의 문제 감소를 원조하고 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사회 정책을 개발하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결국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태체계 관점에서 봤듯이 그 인간이 이제 문제를 겪는 것이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고 사회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 환경에 이제 잘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환경 간에 서로 유익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예방이라던가 재활, 치료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 정의를 향상하기 위해서 옹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어떤 뭐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캠페인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서명을 받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사회 정의를 위한 옹호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 아래의 문제를 보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나오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 이런 옳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 밑에 보기 중에 뭐 모두라던가 절대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은 대부분 그게 이제 옳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전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산하, 사회복지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이라던가 목적, 기능에 대한 문제들이 간혹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에서 가장 첫 번째 인도주의, 박애 사상
것이 아직도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로 일을 한다 하면은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이런 사상들이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한테도 다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실천을 한다. 그리고 사회 진화론, 사회 통제적인 성격의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빈곤 계층이나 취약 계층에 대해서 어떤 개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뭔가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관점이 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특히 이제 빈민이 사회 주류 계층에 위협적이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도록 그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회 진화론에서 나온 철학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영향을 미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게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러니까 뒤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진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가 좀 더 이제 우위에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지 못하는 문제를 사회복지사가 과거의 경험을 이제 밝혀주고 한다라는 관점이었다면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찾아주자라는 관점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주는 자 중심에서 받는 자 중심. 클라이언트가 이제 소비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는 이제 개별화 원칙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인 환경, 뭐 가족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하나의 개별화의 원칙과 또 한 가지는 수혜 자격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혜 자격 원칙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만큼 다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수혜 자격의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빈곤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한테 돌리게 돼요. 그리고 다원주의, 다원화 이것은 다양한 계층의 문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이제 이념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꼭지들이 잘 이어져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빈곤이나 장애를 클라이언트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것은 이제 개인주의적인 그 이념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 그 분류도 거의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 그리고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이런 실천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문제가 나옵니다. 직접적인 실천, 직접적 개입은 어떤 걸까요? 직접적인.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을 구분하기 가장 쉬운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 얼굴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걸로 그냥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실천은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뭐 교육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직접 실천에 들어가고요. 간접 실천은 클라이언트를 보지는 않지만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아까 나왔던 뭐 옹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없는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뭐 외부에 가서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을 모집한다. 이런 것들은 다 간접 실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접 실천은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상담, 정보 제공 다 얼굴을 보고 하는 거죠. 부모님의. 또 이제 가족 치료, 가족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기술 교육 제공, 또 취업 상담, 재가 방문, 주간보호, 사회기술 훈련 이런 것들은 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마주하면서 하게 되죠. 근데 간접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개인과 환경이 있죠. 이 둘에 대해서 같이 개입을 하는데 주로 간접 실천은
환경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이제 바꿈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돕는 실천이 바로 이 간접 실천으로 볼 수가 있어요. 홍보 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모금 활동, 공청회 개최, 프로그램 개발,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 실천에 해당을 하게 돼요.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접 실천의 예를 모두 고른 것, 직접 실천의 예를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간접 실천 짝대기에서 직접 실천 짝대기에서 해서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문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미시, 중범위, 거시를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미시적인 실천은 주로 이제 직접 실천에 많이 해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주변을 이제 직접 보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이 이 미시적인 수준의 실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범위 수준은 어떤 기관 안에서 혹은 집단을 운영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고, 거시 수준의 실천은 거의 이제 간접 실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체 아니면 국가의 복지 체제, 제도 변화 이런 것들에 이제 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거시 수준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이거는 앞에 앞에 나왔던 키워드 2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요. 그 사회복지 실천을 이루는 기본적인 기반 중에 이제 또 인도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과학적인 기반과 예술적인 기반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도 거의 몇 년에 한 번 문제가 나와서 크게 이제 그렇게 하진 않은데, 일단 과학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 실천도 뭔가 이제 근거가 있게 한다라는 기반이 이 과학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개입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또 이제 프로그램 설계를 하고 행동주의 이론에 따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이 클라이언트들의 행동이 바뀔 거다라는 거를 전제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정말 효과적이다. 내가 프로그램 설계를 잘했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줘야지 외부 공동모금회나 다른 기관에서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바로 이 과학적 속성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예술적 속성, 예술적 기반은 우리가 하는 실천은 뭔가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런 공기와 또 이제 상호작용과 정서적인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측면이 바로 이 예술적 속성입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 감정이입, 가치, 건전한 판단력, 사회적인 관심, 공감 이런 것들이 다 예술적인 특성에 들어가게 돼요. 사회복지 실천의 예술적 속성과 과학적 속성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술적 속성은 창의적 사고, 적합한 가치, 직관적인 능력, 건전한 판단력,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예술적 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이제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전문성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이제 전문가인가? 그래서 이 사회복지직의 전문직의 속성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린우드가 전문직의 속성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우드나 홀은 이 사회복지 쪽에 이제 그 이론가는 아니고요. 그냥 그 전문직의 특성,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문직의 특성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체계적인 이론이 있느냐, 그리고 전문적인 권위가 있는지, 또 사회적인 인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다른 직업에선 할 수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해 준 것이 있는지, 또 전문직의 문화가 있는지,
또 전문가의 윤리 강령이 마련되어져 있는지, 이 5가지가 다 마련이 되어져야지만 그 직업은 이제 전문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이 그린우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홀도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문적 조직의 활용, 또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기 규율, 직업의식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의 시험에는 홀은 안 나왔었고요. 그린우드만 몇 번 나왔었습니다. 다시 이제 넘어가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에 관한 문제들이 종종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치와 윤리를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뭔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믿는 신념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치는 어떤 방향성만 제시를 해주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준은 제시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이 가치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윤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윤리는 뭔가 그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행동화된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직의 가치,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이런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윤리 기준이 윤리 강령으로 만들어져서 또 배포가 되어집니다. 사회복지 실천 윤리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 갈등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을 해주게 돼요. 전문직과 클라이언트를 보호를 하게 됩니다. 밑에 보면 이 가치와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오고 있어요. 가치는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믿음이다. 또 윤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지침이다. 가치와 윤리는 불변의 특징을 지닌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 불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나 윤리 기준도 바뀌게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윤리 강령과 미국의 윤리 강령이 이제 동일한 내용도 있지만 또 이제 다른 내용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상황, 또 그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치나 윤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레이비가 이야기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쉽게 나왔었던 해의 문제는 보기를 이래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 3개가 이제 제대로 들어간 문항을 찾는 그런 보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의 가치가 있다. 사람, 결과, 수단 우선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각각의 가치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우선 가치는 인간에 대한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람 우선 가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난 가치, 또 존엄성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클라이언트가 이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또 상호적인 책임, 소속의 욕구, 또 개별성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사람 우선 가치에 해당을 합니다. 네, 결과 우선 가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이 끝나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야 할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예시로 나온 것처럼 부적절한 교육이나 부적절한 주택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평등한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 차별 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 우선은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지이고 이 결과 우선은 개입이 끝난 후에 나타난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수단 우선의 가치는 이 중간에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개입을 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때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을 해주어야 하고 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비심판적인 태도를 유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밑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수단 우선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 뭐 결과 우선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혹은 사람 우선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제 윤리와 관련해서 윤리적인 절대주의 또 윤리적 상대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주의는 어떠한 상황에서건 무조건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 이 윤리적 절대주의라고 보는 것이죠. 그 윤리적인 상대주의는 그 상황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처럼 예시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7세 여고생이 비밀 보장을 요구하면서 이제 임신을 했다. 부모와 교사한테 알리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원래대로면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은 꼭 지켜야 하죠. 비밀 보장이 이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A 그 청소년 또 태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비밀 보장을 지키지 않고 부모님한테 알렸다라고 할 때 이때에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인 상대주의입니다. 비밀 보장이 더 이제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태아와 청소년의 건강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이제 잘했다 못했다 혹은 이제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이 윤리적 상대주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적 갈등이라던가 혹은 윤리적 딜레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딱 봤을 때 무조건 뭐 엄마한테 알리는 게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으면은 갈등 상황이 아니죠. 근데 클라이언트의 입장과 또 사회복지사의 입장 또는 사회복지사의 가치 윤리와 좀 이제 상충이 될 때 무엇을 우선시하는 것이 이제 맞느냐 하는 것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나왔던 또 예시 하나가 그러니까 뭐 노숙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대 시설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밖에서만 이제 먹고 자고 하는데 이분을 계속 여기다 놔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강제로 이제 시설로 입소시키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은 이런 가치가 충돌이 되는 부분 또 의무가 상충이 될 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것과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될 의무 또 클라이언트 체계가 다양할 때 또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청소년이 이제 아이를 낳죠. 그리고 미혼모 시설에 있는데 제대로 아이를 양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키우고 싶어 하고 근데 이 사회복지사나 엄마가 볼 때는 이럴 거면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클라이언트를 그 미혼모 청소년으로 볼 건지 이 밑에 태어난 아이로 볼 건지에 따라서도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좋을지 판단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그 문제에 이제 영향을 받는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체계들이 다양할 때도 윤리적인 갈등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결과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A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나아질 거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이 클라이언트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을 때 또 윤리적 갈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나 권력이 불균형할 때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갈등을 조정하는 걸로 이 뒤에 쭉 나와 있는 윤리적인 의사결정 모델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 실천론에서 이야기하는 학자는 돌고프와 로엔버그가 얘기한 이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은 그 간혹 순서를 알고 있는지 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윤리적 갈등 상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를 든 걸로 보면은 무엇이 문제냐.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계속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아이를 입양 보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1단계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때 2단계는 누가 클라이언트인지 또 피해자인지 지지체계 다른 전문가 이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쭉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도 있지만 그 미혼모 쉼터에 이제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엄마의 부모, 아이의 이제 조부모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입양을 보내겠다 하면 입양과 관련된 기관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여러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쭉 적어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전문가 가치,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문제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개인 목표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엄마에 대해서 양육 기술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이 둘이 이제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해 주어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4단계와 5단계 이게 해당을 해요. 그래서 개입 수단, 개입 대상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정된 목표에 따라서 각각의 개입 방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를 해봅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의 이제 효과성, 효율성, 또 입양을 보낼 때의 효과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인가,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의사결정, 누구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개입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입 방법을 수행을 하고 수행하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또 이제 결과를 평가를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윤리적 갈등을 조정할 때 고려하는 내용으로 윤리적 원칙을 7가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윤리적인 그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 흐름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죠. 그때는 이 윤리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 원칙은 1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사례에서 일단 생명보호의 원칙, 생명보호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 근데 아이를 엄마가 전혀 이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하고 집에 혼자 놔두고 그래서 이제 막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들도 기사에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아이를 이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생명보호의 원칙에서 그냥 고민하지 않고 입양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아예 결정을 내려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 엄마가 그래도 아이를 돌보려고는 하는데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동등한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또 이제 이런 동등하지 않은 관계 자체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불평등하게 처우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우린 다 50분, 75분 이렇게 보지만 이제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시간을 1.2배, 1.5배 이렇게 늘려주는 것들이 이제 이런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에 해당을 하겠죠. 그 자율과 자유의 원칙. 클라이언트 개인의 자율성, 자유를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에도 그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율성과 자유로 인해서 클라이언트 자신 혹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원칙 4번은 어딜 보내도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래도 덜 이제 부담이 되는 곳으로 보내자 하는 것이 최소 해악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삶의 질을 조금 더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6번째에 와서야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7번째 원칙은 진실성과 정보 공개의 원칙. 그러니까 정보를 완전히 공개를 하고 그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로 나오는 것은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이건 생명보호, 자기결정, 삶의 질 향상, 정보 개방. 여기는 이제 순서대로 나와져 있죠. 생명보호가 제일 첫 번째 원칙. 자기결정이 이 자율과 자유의 원칙에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윤리적 의사결정의 순서로 이제 옳은 것은 보면 이제 적절한 전략이나 개입 방법을 선택한다.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제도를 확인한다. 또 목표에 따라서 설정된 개입 방안의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의 제도를 경감할 수 있는 개인 목표를 명확히 한다. 그러면 이제 일단 해당 문제, 관련된 사람, 누구인지 이제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다음 목표에 따라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를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적합한 어떤 개입 방법을 선택을 하도록 하는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 강령이 나와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이 윤리 강령에 관한 문제도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윤리 강령 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 또 다이어리 뒤에도 윤리 강령 이렇게 넣어주시던데요. 아닌가요? 협회에서 나온 다이어리 뒤에도 이런 윤리 강령도 한 번씩은 이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하시다가 이제 너무 집중이 안 된다 하실 때 한번 사회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윤리 강령도 한번 보시고 이 윤리 강령은 전문직이 이런 윤리적인 실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이 윤리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기관하고의 갈등이 있을 때 혹은 클라이언트에게 문제를 이제 개입을 하는데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할 때 윤리 강령을 이제 한번 보시고 어떻게 이제 내가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기준점을 좀 잡을 수도 있어요. 이 윤리 강령의 기능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직 가치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을 하도록 합니다.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행위가 무엇인가, 또 전문가로서 하지 말아야 할 비윤리적 행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윤리 강령은 일단 기본적인 윤리 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동료 또 사회 기관에 대한 기준, 또 사회복지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이 윤리 강령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보통 이제 그 윤리 강령의 그 항을 막 써놓고 이것이 어느 기준에 속한 것이냐 이런 문항들이 이제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이 기본적 윤리 기준에서는 주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 또 클라이언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사적인 관계, 이중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또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 동료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게 될 때에도 나의 클라이언트한테 개입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이제 동료와의 관계, 동료의 어떤 그 부정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슈퍼바이저가 지켜야 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윤리 강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회나 또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그래서 기관의 어떤 부당한 정책 요구에 대해서 전문직의 가치 또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문제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 이 부분도 그 윤리 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가져다 놓고 이것에 맞는 것을 찾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이 1번부터 6번까지 그 윤리 강령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한 번씩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윤리 강령을 한번 보시고 이게 외울 수는 없죠. 사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항이 어느 항목에 들어간다라는 것 정도만 좀 이제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로 들어가게 돼요. 역사도 대부분 과목들마다 이제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 역사적인 발달이 제일 위에 표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이죠. 이때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선조직협회는 그 영국의 런던에서 중산층, 우회 방문자들이 이제 빈민들한테 방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주게 됩니다. 근데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그 빈곤의 원인이 개인한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어떤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도덕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선조직협회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 이전에 이런 빈민들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여러 서비스를 주다 보니까 지금처럼 중복해서 받는 사람들은 계속 많이 받고 또 이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제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선조직협회에서 뭔가 기준점을 세우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이하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노력을 했지만 이제 빈곤에서 탈피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자라고 이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또 이제 자선조직협회도 조사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세워놓고 그 빈민에 대한 사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점 아래에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자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구분을 해서 원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는 주로 개별 사회사업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인보관 운동은 관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그 클라이언트들, 주로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계몽운동, 교육을 통해서 사회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인보관 운동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주로 이제 중산층의 여성들이 많이 이제 개입이 되었다면 인보관 운동은 성직자나 대학생 같은 지식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한테 있다라고 봤고 인보관 운동은 사회가 문제다. 사회를 바꿀 수 있으면은 그 지역사회 내에 빈민들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관 운동은 사회 개혁, 또 빈민의 교육을 이야기했고 또 역량 강화,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은 매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은 반드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기출 문제도 보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죠. 5번에 보면 자선조직협회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해서 모든 빈민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 모든 이런 거 나오면 다 이 옳지 않은 것에는 아니죠. 모든 빈민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가치 있는 빈민들한테만 선별적으로 도움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이 이제 계속 나오다가 1915년에 미국에서 플렉스너라는 의사가 비판을 제기해요. 사회복지사 너네가 전문직이냐?
이렇게 비판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자극을 받은 메리 리치몬드라는 사람이 1917년에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내요. 역사는 그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지만 그래도 어느 것이 먼저 이제 나왔는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플렉스너라는 사람의 비판을 통해서 리치몬드가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진단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뭔가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회진단은 자선조직협회에서 그 우회 방문자들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조사하고 진단하고 어떠한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갖다 준 그 내용들이 이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라는 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1915년에 이 플렉스너의 연설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전문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교육 및 훈련 제도가 또 나와요. 그래서 1898년에 뉴욕의 자선조직협회, 요 전에 뉴욕의 자선조직협회에서 여름 자선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요. 근데 이 여름 자선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뭐 학기나 학년이 아니고 그냥 몇 주짜리 프로그램 여름에. 그러다가 이제 1907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고 1917년에 사회복지대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계속 무급으로 이제 우회 방문자들이 이제 봉사의 개념으로 일을 하다가 유급 사회복지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1905년에 매사추세츠 병원에 이제 의료사회복지사가 처음 채용이 되어지게 돼요. 이 의료사회복지사가 중간에 정식 채용이 되고 또 후에 이제 사회진단을 출간을 하고 전문직 협회,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1921년에 창설이 되어지게 됩니다. 전문직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실천 영역을 이때까지는 좀 좁혀서 주로 이제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개별 사회복지 실천에서 3대 방법론으로 분화가 돼요. 이 1921년이 지나고 그 후가 되면은 우리가 개별 주로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한 게 이 자선조직협회였죠. 근데 개별 사회사업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집단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고 지역사회 조직에도 개입을 합니다. 이게 그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3가지 꼭지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같이 나온 것이 진단주의 학파와 기능주의 학파가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주의 학파는 이 사회진단에서 계속 파생되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 이론에 이제 영향을 받고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무의식, 과거의 경험을 강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치료가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기능주의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주로 이제 과거를 본다면 기능은 이제 현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힘, 의지, 잠재력,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기능주의 학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대립을 하다가 이 둘이 이제 절충돼서 나온 것이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러한 3개로 나누지 말고 통합해서 한 번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들을 만들자
라는 관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3대 방법론은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 각각의 이제 개입하는 이론들을 따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사실 개인만 만나는 게 아니고 집단도 만나고 또 이제 지역사회에서 활동도 하고 같이 이제 개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개입 방법론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밑에 나온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핑커스와 미나안의 사체계 모델, 또 뭐 콤포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뭐 단일화 모델, 생활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전문가 체계 이런 체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는 곳들이 점점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실천 방법론들 간에 여러 가지 공통된 요소들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을 수용하면서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시기가 이후에 이제 통합적 방법론 이후에 다양화기. 이때의 통합적 방법론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론이 생태체계적인 관점입니다. 이 생태체계적인 관점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모두에 이제 함께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또 이제 클라이언트의 관점에 관심을 두고 어떤 병리적인 진단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춰서 개입을 하자라는 내용들이 이 다양화기에 점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앞에 153쪽에 보시면 그 이 전반적인 흐름이 표 제일 위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이제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사회복지 실천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1920년대까지는 이제 플렉스너의 비판, 사회 진단을 이제 쓰고 이러면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전문직화로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교육, 대학에서의 교육도 생기고 사회복지사 협회도 만들어서 우리의 전문가적인 조직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대에서 50년대까지는 사회복지 실천이 이제 개별사회에서, 집단사회에서, 지역사회, 복지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태동기에서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것, 그리고 전문직 확립기는 이제 그 전문직화하는 과정의 순서라던가 또는 이제 사회 진단을 누가 썼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이 확립기에서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 통합기에는 4체계 모델, 6체계 모델 이런 것들 이제 그 체계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가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다양화기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생태체계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임파워먼트 관점, 역량 강화, 강점 관점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그 이야기가 되니까 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한국의 역사부터는 쉬었다가